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경제에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고용 상황도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근데 경제에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무역 불균형 문제 뭐 익히 그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1차 500억 달러 규모 한데 바로 4배 규모 2천억 달러 이런 얘기를 지금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상하긴 했습니다만 예. 훨씬 더 크죠, 규모가. 맞습니다. 네. 예. 이거는 사실은 이미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경제 원리라든가 혹은 뭐 역사적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동일시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적 계산과 리더십 스타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제 원리상 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자유무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또 1930년대 이렇게 미국이 주도해서 관세를 올렸다가 대공황과 2차 대전으로 이어졌던 역사적 경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도외시하고 있죠. 예. 비유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서 연 자유무역이라는 술집이 하나 있는데 예. 제일 덩치가 큰 사람이 싸움을 주도해서 지금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덩치가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사람들을 상대로 한 건데요. 일단 유럽연합과 중국을 상대로는 한 번씩 치고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더 세게 휘두르겠다는 공언을 한 겁니다.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트럼프가 공언을 했습니다마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중국이 잃을 게 더 많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술집 싸움의 비유를 한 이유는 이겁니다. 예. 트럼프의 아까 정치적 계산과 특유의 스타일 때문에 이 무역 전쟁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경제 원리도 안 맞고 역사적 경험에도 안 맞는 거지만 예. 일단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한 대 때려야 되겠다 하는 술꾼의 입장처럼 예.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 맺힌 게 많다 무역 파트너들한테 그래서 일단 한 대 치기는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한 대씩 주고받았지만 중국을 상대로는 미운 털이 더 박혔으니까 그리고 예. 중국이 잃을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세게 한 대 더 때리겠다는 공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율도 관세율이지만 이 품목 자체가 6천여 개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보니까 뭐 개 사료까지 해서 물론 첨단 기기 관련 제품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까지 품목을 늘렸는데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보복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이번에 또 보복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점차적으로 품목을 늘려가고 관세율도 높일 수 있을까요?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로 아까 한 대 치고받았다고 예. 할 때가 818개. 예. 이번에 6,000개가 넘으니까 예. 사실상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다 망라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품목 늘리는 건 앞으로 큰 의미는 없고 이미 다 망라가 돼 있기 됐다. 때문에요. 다만 첫 번째 주먹을 한 번씩 주고받은 전초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양상은 있다. 중국의 대응면에서. 처음엔 바로 그냥 맞습니다. 미국에서 얘기 나오자마자 보복 똑같이 조치에 했죠. 예. 같은 금액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한 서너 시간 후에 원칙론적인 보복 조치 얘기만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계산하는 거죠. 결국 이 싸움은 미국이 끝내는 겁니다만은 어디선가 끝나야 되거든요. 중국도 잃을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이제 당혹스러웠다는 표현도 일부 언론에서는 하던데 예. 당혹해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해졌다. 예. 미국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잃을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헤아리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진핑 주석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관세로 대응할 수도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미국에 대한 어떤 관광 제한이랄지 그러니까 비관세 측면을 통해서 맞불을 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그런 비관세 장벽도 있지만 예.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미국이 이제 미국에다 물건을 팔아서 5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중국이 내지 않습니까? 그 흑자의 한 절반 가까이를 미국 국채를 그동안 사왔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금융시장에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비중은 엄청납니다. 엄청나겠죠. 이걸 내던지면 그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는데 이거 미국도 감당 못해요. 예. 그걸 미국도 알죠. 예. 그러니까 이 싸움이
결국 가속화되면 술집, 자유무역이라는 술집이 난장판이 되는 건 누구나 다 알죠. 예. 어느 선에서 멈출 거냐 하는 게 이제 남은 과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측하기 힘든 건 중국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겠습니다만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진 독특한 협상술과 리더십 때문에 도저히 예측 불가다. 북핵 협상에서 봤듯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분명히 뭔가 하나 내가 이 협상에서 이겼어 하고 유권자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을 쥐어야 이 싸움은 끝나는데 예. 그게 어느 선인지 중국은 과연 그걸 줄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아주 모호한 예. 애매한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정부 또 그 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과연 이 두 양국 무역 대국의 전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뭐 언론을 봐도 학자들마다 좀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온도차는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큰 여파를 몰고 올 것이다. 아니다.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뭐 결론은 딱 하나죠.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어디까지 갈 거냐에 달려 있죠. 근데 이렇게 표현이 자욱하지만 희망적인 상황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2차 공격 예고가 시작된 게 무역 대표부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라 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렇죠. 이제 2천억 달러에서 예. 부과하는 걸 검토해라 추가로 10%. 예. 근데 이 당시에 언론에서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계속해서 고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하나가 보복 관세를 계속해서 매긴다면 예. 그 얘기는 말을 바꾸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오면 예. 더 정확히는 아직 시간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고 트럼프가 유권자에게 북핵 협상 때 노벨상 운운할 때 보셨듯이 뭔가 내가 이걸 얻어냈어 하는 자랑할 거리를 중국 측이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싸움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 싸움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한정될 텐데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것과 장기적으로 보는 걸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예.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6일 실물경제점검회에서 백운규 장관이 얘기했듯이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 없다는 지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지금 관세 직격탄을 받는데 그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제품의 4분의 1 정도 수출품의 4분의 1 정도가 중국에 간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중간재거든요. 예. 거기 가서 다른 걸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직접 중국만 경유해서 가는 건 1%가 안 되니까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죠. 근데 최악의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될 때 최악이 되겠죠. 확전이 되고 길어져서 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거나 혹은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 시장 내에서 범람하면서 중국에 들어갈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우리 수출과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겠죠. 예,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 직접적으로 타격을 볼 수 있는 업종들은 있을까요? 그 업종 자체는 예. 중국의 한 4분의 1 정도가 수출이 들어가니까 예. 대부분이 망라돼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띵크탱크별로 조금 상황은 다른데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예. 최악의 시나리오 경우에는 수출이 한 10% 이상 혹은 성장률의 0.5%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라고 보는 건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예.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타격이나 혹은 불안정한 요인은 아마 금융 분야에서 최근에 외환시장이나 증시에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한미 금리차도 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대응이 좀 늦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 그 단기적인 영향만 고려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진 않으니까 그래서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건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금융을 포함해서 불안한 부분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도 지금 정부는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요약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영향 없고 중기적으로는 금융 분야가 불안하고 장기적으로 수출과 경제에 아주 큰일이다. 장기적으로 가면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 예의주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외부 사항이라면 내부 좀 들어가 볼게요. 네. 문제가 바로 이제 고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6월달 취업자 수 글쎄요 10만 명대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이 고용 쇼크라는 또 이야기. 글쎄요 저희들이 쓰는 단어들이 좀 더 자극적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좀 심각하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심각하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쇼크라는 건 언론이 만들어낸 거지만 동의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 신규 취업자 수라는 통계가 이번에 문제가 된 통계인데 이거의 의미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예전엔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업률이라는 거 많이 들여다보셨잖아요. 근데 이걸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아서 주 1시간만 일하면 실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 통계가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군요. 5% 그러는데 주변에 실업자인 것 같은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내 부모님이 하는 가게에 1시간만 도와주면 난 실업자가 아니니까 실업률 통계는 이 체감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요즘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특히 의미를 가지는 게 신규 취업자 수인데 이거는 순 증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 되게 많아 보이죠, 10만 개면.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제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나 많지 않은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새로 취업한 생겨난 일자리니까 여기에 없어진 일자리, 정리된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많지 않고 또 구직자가 쏟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좋지 않다. 이게 이제 5개월째 10만 개, 특히 이제 5월에 7만 개였다가 그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고용 쇼크의 여파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이게 어디서 원인을 찾는가? 최저임금을 찾고 나머지 뭐 내수가 위축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 가지입니다. 이제 최저임금은 통계청 입장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건 과한 진단 같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7만 개로 그 고용 쇼크라고 언론들이 표현했을 때 보면 음식 숙박업에서 꽤 줄었어요. 이건 이제 자영업자들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6월 달에 도소매가 관련이 있었고요. 관련은 있지만 이게 전부라고 말하기는 없고 두 가지 요인이 더 있는데 하나는 뭐니 해도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저성장의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소비가 가계부채 때문에 어려워서 줄어드니까 소득이 정체 내지는 퇴행하고 있고 이게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면 두 번째는 일부 언론도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인구 통계학적 부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디모그래픽 오너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 15살에서 54살까지를 일자리의 중추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10,000명 줄었고 올해도 한 5만 명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일자리를 가질 사람들이 준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많이 늘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이제 흔히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대졸자들 취업률은 어떤가? 그러니까 청년 고용률은 한 42%. 근데 이게 OECD 기준으로는 좀 최악인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 못하는 게 과연 일자리가 정말 부족해서인가? 아니다. 그냥 그 특정 어떤 기업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좀 달라지는 어떤 패턴이나 그런 그 원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서 4만 개의 일자리에 40만 명의 구직자가 달려들고 있다. 대기업 일자리, 금융기관 일자리, 공기업 일자리에. 뭐 그런 지적은 지금도 큰 변화는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즘 일자리 자체 혹은 기업이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일본의 프리터족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떠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아예 안 하거나 취업 준비라는 명목으로 뒤로 미루는 경우들, 니트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워라밸이라는 것도 역설적인 게 한국에서는 진짜 삶의 질을 추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이 평생 고용을 이제 안 해주니까,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기업에서 목숨 걸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소득이나 좀 일자리가 좀 부족해도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찾자. 이런 역설적인 의미도 담긴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겪어보니까 그래도 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탄탄해야 더 행복해지기가 쉬운 건 사실입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 전에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진 원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하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영업 쪽은 특히 그렇다. 특히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금 산정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가 지금 시한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사용자위원 측에서 지금 불참을 하고 있어서 쉽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뭡니까 편의점 업주들은 뭐 동맹 파업 비슷한 거 이렇게 불명 휴업을 하겠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간다면 그러니까 불만은 계속 고조되고 있고 집단 행동까지 노출되는 상황인데 최저임금 문제 이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전혀 뭐 이렇게 양측이 합의할 그런 범위는 없는 겁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둘러싸고 사용자 측의 불만은 명분상은 사실 이번에 이제 업종별로 차등작용하게 해달라는 건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사실은 내심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해 너무 양보했다. 지난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피의식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고 뭐 악영향이 커졌다든가 효과가 없다.
소득 성장, 소득 중심의 성장에 최저임금제가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보기엔 시기상조고요. 예. 뭐 최저임금이라는 게 선진국 대부분이 정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규제하는 분야니까 최저임금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저임금 문제로 자영업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자. 자영업의 경우는 일부 구조조정 분명히 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자생력 있는, 경쟁력 있는 자영업 대책은 별도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경총이 발표했던 고용 양극화 자료 그저께죠. 그리고 어제 통계청 발표가 의미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20, 30대 청년들한테 일자리나 이 노동시장 관련한 모든 부담이 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있는 분들은 그럭저럭 버텨내고 있는데 새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분들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게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게 옳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따로 일자리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정부에서 어제 또 이제 서민들을 위한 이제 소득 보전 정책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자리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워낙 어려우니까 그분들 생계를 위한 대책인 거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자. 핵심은 저는 유망 산업 육성이라고 봅니다. 자꾸 뭐 얼마 안 되는 임시 공공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일자리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분야, 저는 그걸 창의 산업이라고 보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머리 쓰는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게임, 패션, 예술, 대중문화 이런 분야의 창업과 일자리를 도울 좀 획기적인 돌파구 대책을 정부가 따로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좋은 얘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게 이런 말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